안녕하세요. 저는 코크 세미나의 시즌2부터 참여하고 있는 이윤하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정상이란 신체에 예속화된 상태다라는 것인데 이것은 푸코가 정신의학의 권력이라는 강의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정상이라는 것은 무엇이고 신체의 예속화라는 것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정상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멀쩡한 거라고 생각하게 되지요. 그런데 이제 정상이라고 했을 때 비정상에 대해서도 같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비정상이라고 생각했을 때 또 비정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떠올리게 되는 것은 보통 정신이 이상하거나 행동이 이상한 사람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심하면 우리는 이제 정신병원에 가서 이 사람들이 치료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정신이 이상하고 행동이 이상한 것이 어떤 정신질환이 있는 것이고 또 이 질환을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맥락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푸코는 이런 정신병원이나 정신의학이라는 것이 18세기 말과 19세기 초 사이에 생겨난 어떤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신질환으로서의 어떤 비정상이 실제로 있다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역사적으로 구성된 그런 현상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신의학의 역사를 푸코는 크게 두 시기로 나누고 있는데 그 두 시기를 대표하는 두 의사의 두 사례를 보려고 합니다. 이제 19세기 초에 피넬이라는 의사가 있고 19세기 중반에 르레라는 의사가 있는데 먼저 피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필립 피넬이라는 사람은 수용소에 사슬로 묶여있던 이런 광인들을 사슬에서 풀어준 사람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사슬에서 광인들을 풀어주면서 도덕요법이라는 것을 주장합니다. 도덕요법이라는 것은 광인들을 짐승이 아니라 어떤 인간으로 보자는 그런 주장인데 이 사람들이 인간이긴 인간인데 병에 걸린 인간이다 라고 해서 이 사람들의 병을 치료를 해줘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광인들은 환자라고 보는 그런 맥락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정신의학이 생기기 이전에는 이런 광인들이 환자라는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광인들이 환자가 아니었다면 어떤 존재였냐 하면 정신의학이 생기기 직전에는 이 수용소에 가둬서 통제해야 할 대상으로 보았고 또 그보다 훨씬 이전에는 다른 현실을 가진 그런 주체들로 보았습니다. 여기서 다른 현실이라는 말이 약간 생소했는데 저는 이 고대에는 현실이라는 것이 이렇게 여러 가지 장으로 존재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현실들이 각각의 장에서 각각의 체계로 돌아가고 또 각각의 진실을 가질 수 있었다고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동물의 말을 듣는다고 믿는 사람이 있다면 이것은 정말 동물의 말이 들리는 그런 현실에서 살고 있다고 이해가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아까 제가 제목에서 이야기했던 그런 정상이나 비정상이라는 개념이 존재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언급했던 피넬이라는 사람도 이런 현실에 대한 생각을 약간 가지고 그런 환자들을 치료를 하는데 이 피넬이라는 사람이 동물의 말을 듣는 사람을 환자로 취급하긴 취급하지만 이 환자가 환자만의 어떤 현실이 있다고 인정을 해줍니다. 어떤 망상인 현실이 있다고 인정을 해주는 건데요. 왜냐하면 이 광인이라는 것이 광인인 이유가 단순히 망상을 가지고 있어서 광인인 것이 아니라 이 망상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주는 그런 논증에 의해서 반박되거나 바꿔지지 않기 때문에 광인이라고 보여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광인들이 광인의 현실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논증이 진실로 통하지 않는 것이고, 따라서 피넬은 이 광인들에게 이 당신은 사실 망상을 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방식의 치료가 아니라 그 방식이 아니라 광인의 현실 속으로 들어가서 이 광인의 현실을 위협하고 있는 이런 요소들을 치료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피넬의 환자 중에는 자신이 프랑스 혁명의 혁명가들에게 쫓기고 있어서 곧 고소당해서 이렇게 단두대에 올라가서 사형당할 것이라고 믿는 그런 환자가 있었습니다. 이 피넬이 그래서 이 환자를 어떻게 치료했냐 하면 당신을 쫓아오는 사람은 없어 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이 환자를 위해서 재판을 열어줍니다. 가짜 재판을 열어주어서 가짜 재판관에게 이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환자는 자신이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믿고 더 이상 이제 자신을 쫓아오는 그런 혁명가들이 없다고 믿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 광인의 현실에서 이런 현실에 있는 그런 문제들이 해결이 되고, 이 피넬과 동시대 그런 의사인 콕스라는 의사가 있었는데 이 의사도 비슷하게 치료를 합니다. 이 콕스의 환자는 40대 남성으로 장사를 하던 사람이었는데 일을 너무 열심히 해서 머리가 이상해졌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병에 걸렸다고 믿었고, 또 특히 반향성 오미라고 하는 병에 심각하게 걸려서 자신이 위협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콕스가 이 광인을 치료하는 방식도 피넬과 비슷한데 이 광인에게 있는 이런 망상을 실제 현실에도 드러나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 광인의 피부에 어떤 약을 발라서 정말 옴에 걸린 것처럼 옴과 비슷한 증상을 이렇게 피부에 보여주고 이 증상을 사실은 쉽게 치료할 수 있는 것이지만 이 광인을 위해서 정성껏 오랫동안 치료해주는 척합니다. 그러면 이 40대 남성은 자신이 옴에 걸렸던 것이 치료가 되었다고 믿고 이 현실 속에서, 그러니까 광인의 현실 속에서 이 옴이 완전히 치료가 되고, 그러면 광인의 현실을 위협하는 이 옴이라는 요소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피넬과 콕스에게 이 정신 이상자들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중요했던 것은 환자의 현실에 어떻게 진입할 것인가, 또 환자의 현실을 위협하는 요소들을 어떻게 소거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들이 중요시 되었습니다. 이런 19세기 초에 나타난 피넬과 콕스의 정신의학에서 중요하게 또 발견되는 것은 신체 테크놀로지라는 것입니다. 아까 앞서서 피넬이 광인들의 사슬을 풀어주었다고 이야기했는데 이런 사슬 대신에 나타나는 것이 이런 교정기구라는 것입니다. 이 환자가 입고 있는 것은 구속복이라는 것인데 이 환자가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꽉 조여서 더 움직일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옷이고, 이 그네는 공중에 매달린 그네인데 환자를 여기다 묶어두면 환자가 움직이려고 하면 할수록 이 의자가 흔들려서 멀미를 일으킵니다. 이런 교정 기구들이 이 사슬 대신 나타나는 그런 도구들인데, 이 도구들에 환자들이 묶여 있으면 이 환자들은 자기가 자신을 고문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생각해보면.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움직이지 않으면 자기가 고문을 당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고문을 조절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사슬에 묶여 있었다는 것이 타인의 의지에 의해서 강압적으로 이제 움직이지 않고 얌전히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했다면 이때는 자기 스스로 적극적으로 가만히 있지 않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구들의 목표는 이 도구들을 제거해도 환자들의 신체가 가만히 있게 되는 그런 것이었는데 실제로 많은 효과가 있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효과는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19세기 중반으로 가면서 이런 교정 기구들의 원리들이 치료 체계 전반으로 확대가 됩니다. 그러면서 그리고 앞서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그 현실에 대한 생각도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 현실이라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가 되고 나머지는 모두 비현실이고 비정상의 영역이 됩니다. 그래서 동물의 말을 듣는 사람이 있다면 이제 이 사람은 미친 사람이고 비정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기에 푸코가 가장 발전된 정신의학 치료법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하는 프랑스와 르레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이 사람은 디프레시라는 환자를 치료했습니다. 푸코는 이 르레가 디프레시 환자를 치료한 그런 치료법을 아주 세세하게 책에서 분석하고 있었는데 이 디프레시는 아까 피넬과 콕스의 환자처럼 어떤 망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가문인 아르키온의 가문이라는 그런 가문의 수장이라고 생각했고 또 나폴레옹 황제라고 생각했고 또 자신만 유일한 남자고 나머진 다 여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다른 사람이랑 말도 잘 섞지 않으려고 했고 혼자 중얼중얼 거리면서 산책을 다녔다고 합니다. 여튼 그런데 이제 이 르레라는 의사는 이제 앞서 피넬이랑 콕스가 광인의 현실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했다면 르레는 이런 것에 이제 더 이상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얘기했듯이 자신이 있는 현실, 의사가 있는 현실이 유일한 현실이고 유일하게 진실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이제 광인에게는 전혀 현실이 없고 진실이 없다고 생각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의사는 환자를 이 유일한 현실이고 정상 상태인 이곳으로 다시 끌어오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르레의 치료를 하나씩 분석해 보자면 르레는 디프레시를 처음 만난 순간부터 자신의 절대적인 그런 권력을 과시를 합니다. 나는 의사고 너는 환자야 라는 위계적인 질서를 이렇게 처음부터 현시를 하는데 모자를 벗어라고 명령한다든지 아니면 쓸데없는 걸로 트집을 잡아서 불평을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디프레시에게 약간 막대하는데 이럼으로써 이제 디프레시는 자기가 분명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가문의 수장이고 게다가 황제인데 의사 따위가 나를 이렇게 대하는 것을 보고 좀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약간 의아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디프레시가 자신만이 남성이라고 믿는 이런 망상도 비슷하게 다뤄지는데 르레가 자신의 신체적 우월성과 물리적 힘을 과시하는 방식으로 이 망상을 억압시킵니다. 예를 들면 르레가 막 디프레시를 막 잡고 흔든다거나 샤워기로 막 고문을 시킨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자기 이런 힘이 어떻게 여성에게서 나올 수 있냐 하는 그런 방식으로 자신도 남자라는 것을 이제 수긍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이 환자에게 이런 디프레시에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사람이고 싶고 또 유일한 남성이고 싶어하는 이런 욕망이 현실에서는 실현될 수가 없고 또 이것이 디프레시의 광기를 규정하는 그런 광기를 규정하는 어떤 증거로서만 사용될 수 있다라고 끊임없이 인식시키는 방식으로 치료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현실에는 수용될 수 없는 그런 욕망들이 있고 이 욕망들을 가진다는 것은 비정상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두 번째로 이 디프레시는 의사 말을 잘 안 들어서 이 르레가 디프레시가 자기 명령을 잘 듣게 만들기 위해서 명령적인 언어를 가르칩니다. 이 명령적인 언어를 가르친다는 것은
디프레시가 학교에서 배웠다고 하는 라틴어나 군대에서 배웠다고 하는 이탈리아어 같은 것을 다시 말하게 하고 또 문법적으로 체계적인 그런 책들을 읽게 하고 암송하게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이런 것들이 어떤 체계적이고 명령적으로 디프레시에게 인위적으로 가르쳐지는 그런 언어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런 언어들을 습득함으로써 어떤 체계적이고 규율적인 그런 복종을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언어의 명령적 사용을 가르쳤는데 이 르레가 샤워시키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욕조에 데려가서 이 디프레시 보고 물을 채운 다음에 디프레시에게 욕조에 물을 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디프레시는 이제 이 의사의 말에 복종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질 않았는데 그러면 이제 샤워기를 들고 이제 위협을 하면서 물을 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 억지로 이제 디프레시가 욕조에 물을 빼고 그러면 다시 이 르레가 물을 채웁니다. 그 다음에 다시 디프레시에게 물을 빼라고 명령을 하고 디프레시가 물을 빼면 또 다시 물을 넣습니다. 그렇게 몇 번의 반복을 통해서 명령에는 복종해야 한다라는 그런 메커니즘을 만들어주게 되고 또 이렇게 르레의 말을 명령으로 듣고 또 복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현실에는 따라야 하는 외부의 법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인데 이 르레가 명령한 것처럼 전혀 이해할 수도 없고 쓸데없이 보이는 그런 명령도 외부에서 법이나 명령으로 부과가 되면 복종해야 한다라는 그런 현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돈과 노동에 대한 욕구를 주입했는데요. 이 디프레시는 자기가 나폴레옹 황제이기 때문에 자신이 화폐를 주조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나머지 돈들은 다 위조지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돈들은 다 위조지폐니까 굳이 노동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이 망상을 고쳐주기 위해서 르레는 먼저 이 디프레시에게 일을 시킵니다. 일을 시키고 노동을 시키고 그 다음에 돈을 줍니다. 노동을 하면 돈을 줘야죠. 네. 그런데 이제 디프레시는 이게 위조지폐라고 하면서 받지를 않으려고 했어요. 그렇지만 르레는 그래도 노동하면 돈을 받아야 하니까 돈을 억지로 줍니다. 그런데 이제 돈을 받지 않으려고 했다는 이유로 방에 가둬놓고 이제 저녁밥을 안 줍니다. 그러면 이제 디프레시는 배가 고픈데 그때 간호사가 와서 당신이 나한테 돈을 주면 밥을 갖다 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간호사가 그럼 디프레시가 간호사에게 돈을 주고 밥을 먹습니다. 돈을 주면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밥을 먹고 나서 다시 손이 묶이고 디프레시는 다시 손이 묶인 채로 방에 갇히는데 이 르레라는 의사가 이 디프레시의 저녁밥에 설사약을 섞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디프레시가 이제 배가 아프니까 화장실에 가야겠는데 손이 묶여 있고 그래서 이제 간병인을 불러서 손을 풀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간병인도 또 이제 르레에게 이미 어떤 말을 듣고 나서 당신이 돈을 주면 내가 손을 풀어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돈을 디프레시는 간병인에게 주고 배변을 해결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밥에 대한 그리고 배변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욕구를 결핍시킴으로써 돈에 대한 욕구를 중간에 주입을 시키고 돈이 있어야지 밥을 먹을 수 있고 배변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런 현실을 주입을 시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돈을 얻기 위해서는 노동을 해야 한다는 그런 메커니즘까지 한 번에 가르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의 필요를 해결하는 데에는 돈과 노동이 필수적이다라는 그런 현실을 이 디프레시의 신체에 각인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디프레시에게 자기가 아르키오네의 수장이고 또 나폴레옹 황제라고 이야기하는 디프레시에게 내가 디프레다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치료를 행합니다.
이제 디프레시는 자기가 누구냐고 물어보면 나폴레옹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샤워 시스템을 또 준비해 놓습니다. 그래서 디프레시에게 당신의 이름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나폴레옹이다라고 이야기하면 이렇게 머리에 물을 붓습니다. 이렇게 또 몇 번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디프레시가 자기가 나는 디프레다 그리고 몇 살이고 중2이고 언제 정신요양원에 들어왔다라고 사실대로 고백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하는 것은 이제 디프레시에게 유년 시절부터의 자신의 역사를 기록하라고 세세하게 기록하라고 명령했는데요. 이렇게 자신의 과거를 기억함으로써 중요해지는 것은 디프레시가 자신의 어떤 역사에 고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실제 역사에 고정된 주체가 진실된 주체고 또 그런 주체의 정체성만이 현실에서 인정될 수 있는 그런 정체성이고 유일한 그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정체성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푸코는 이런 치료들이 현실에 예속화되는 과정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디프레시는 결국 다 치료가 되어서 병원 밖으로 나올 수가 있었는데 이렇게 병원 밖으로 디프레시처럼 나올 수 있었던 그런 환자들은 욕망의 수용 불가능성, 그리고 타자의 법, 하나의 경제 체제 안으로 욕구의 삽입, 그리고 자기 정체성 이 네 가지의 현실이라는 것을 모두 받아들일 수 있었던 사람만이 현실 세계로 그러니까 요양원 밖으로 나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네 가지 현실에 예속화된 상태가 정상이라고 규정되어 있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비정상이라고 규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저는 정신요양원이 치료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분명 정신의학이고 의사가 있는데 여기는 어떤 정신질환이 있어서 그 질환을 치료하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어떤 이제 현실 바깥에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런 현실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현실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정상으로 만들어서 현실로 다시 투입하는 그런 곳으로 정신요양원이 그런 곳으로 보입니다. 푸코는 이렇게 정신요양원에서 어떤 의학적인 치료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또 이런 사중의 이런 네 가지 현실에 기입되지 않았던 사람들을 네 가지 현실에 기입해서 정상인 주체를 만들어내는 곳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상인 주체를 만들어내는 이 권력이 규율 권력이라는 것이고 또 이 규율 권력이 자신에게 예속화된 주체는 정상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예속화되지 않은 그런 상태는 비정상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사이를 분할하는 그런 권력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